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을 방문하는데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재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과 학교를 폭격해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부인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오늘 의대 신설을 요구하면서 삭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막겠다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육관리가 제대로 안 돼 뼈만 앙상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사자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동물원 경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동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사회는 벌써부터 증원 경쟁에 뛰어들어서 전남도 의회 의원들은 오늘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삭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슬기 기자입니다. 전남의대 신설 촉구라는 손팻말을 든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강조하며 의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닥터 헬기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섬 주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삭발 집회도 엽니다. 증원 경쟁에 나선 건 전남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치료가 가능한데 돌아가시는 분이 전국 1위입니다. 221명 이상 증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300명에서 1000명 이상도 국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젯밤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사들의 절기에 귀를 기울여라! 기울여라! 그러면서 2020년 파업보다 더 강력한 투쟁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을 논의하면서 반서방 전선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합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후 처음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며 중국이 추진 중인 1대1로 정책 10주년 포럼에 참석한 겁니다. 푸틴의 방중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멀리서 벗이 찾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1대1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中国同各方合作伙伴一道，弘扬和平合作、开放包容、互学互鉴、互利共赢的丝路精神。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긴장은 모두 미국의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а Байдена, а политических элит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целом. Надо научиться уважать других. 이번 정상 포럼에는 전 세계 140개국 4천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이 답방 형식으로 북한을 방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와 푸틴 대통령의 답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운송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Today, 미 국무부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을 두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도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간 고위급 추가 교류가 진행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 없었던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안에 방북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지전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내 민간인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의 한 병원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 대피 중이던 민간인 수천 명 가운데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폭격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발사한 로켓이 오작동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חיל האוויר ויש גם הרבה שיגורים כושלים ויש גם הרבה דיווחים כוזבים של חמאס. נכון שאנחנו נלמד את הפרטים וניתן לציבור את האמת.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에 의한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예정됐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용기 편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중러 정상회담 또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등 이 중대한 국제 행사들이 진행이 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지금 바이든이 미국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전쟁 일단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이번에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네. 18일 날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이 하마스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구 사회랑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이미 왕이 외교부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은 몇 가지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중국 시민도 4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이번에 하마스 공격으로 3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중국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네. 여전히 이것은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고요. 예. 푸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당연히 미국의 중동 정책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러시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실은 좀 미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1990년에 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 당시 소련에 있던 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특수한 관계의 면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과 경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서방국들과 달리 이 두 나라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텐데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재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서구 국가가 네.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스 이 문제가 또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예.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가 미국인데 네. 뭐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다 지원하는데 미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전체적인 미국 내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볼 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호재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아랍 전반적인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네. 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그런 그 대외 정책의 영향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가 이 반서방 저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는 있는데 네.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명백하게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다른 나라 주권 국가를 그런 군사적으로 힘을 통해서 합병을 하고 불법 침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완전히 편을 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자신들은 비당사자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인 관계는 여전히 러시아와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네. 반면에 러시아 입장은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만 분명한 외교적 고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는 것이고 이번에도 다시 이 베이징에 가서 또 시진핑과 만나서 자신들이 결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보다라고 판단이 그렇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반면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맞아요. 북한을 방문합니다. 가장 큰 의제 아무래도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뭐 최근에 북러 간 이 밀착은 계속 보이죠. 예. 시작은 7월 달에 많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서 뭐 김정은이 굉장히 밀착하면서 이 뭐 무기 전시회까지 계속 예. 다녔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10월 달에 라바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가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이게 국제사회에 고립된 국가는 맞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북러 간에 무기 거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예. 그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 장의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예. 예. 북한산 무기 이게 탄약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인근까지 갔으니까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반대쪽으로는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네. 러시아가 어떤 형식으로 그 북한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무기 체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석유나 식량이나 그런 쪽이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매우 밀착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착한 모습이 보인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공교롭게도요 지금 날짜가요 러시아가 중국 또 북한과 외교전을 펼치는데 이걸 우연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의도가 있는 건지 또 외교 같은 데는 다 시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가 네.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연속됩니다. 네. 9월 달에는 우리 윤 대통령도 갔지만 이게 유엔에서 전체 그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그 연설하는 유엔 총회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10월 달 현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1대1로 회의가 있고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네. 북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네. 뭐 이미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일국 체육상이 예.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포럼에 참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 스포츠 포럼이라는 게 2009년부터 러시아에서 개최됐는데 거의 처음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네. 중동 사태 해결에 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가는 것이죠. 예. 이미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미국의 기본 입장은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큰 틀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들이 진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재앙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예. 하지는 않고 예. 다만 그 분명한 것은 이제 하마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자 지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자 지구에 그 작전을 할 때 이것이 국제법이나 국제 전쟁 규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예. 뭔가 결실을 얻어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썩히 쉬워 보이진 않은 복잡한 역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마스 제거가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이스라엘 파병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율 배반적으로 지금 전쟁을 중지하러 가야 되는데 파병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밝힌 거죠. 것이다. 네, 그리고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자회견 그에서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CBS 방송의 60분 60 Minutes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대신에 이렇게 항모 전단이 한 전단이 더 갑니다. 세 그렇죠. 전단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국가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할 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뭐 뭔가 개입을 하면 예. 이거는 미국이 이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병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스라엘을 침투한 수법을 이 북한이 전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군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서 열린 음악축제 슈퍼노바 페스티벌 행사장. 낙하산이 멀리서 하나둘씩 보이더니 금세 행사장 상공을 뒤덮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하마스 대원들이 기관총으로 주민들을 쏘자 여기저기 비명이 쏟아지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날 행사장 부근에서만 시신 260여 구가 발견됐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 전술이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청와대 모의 타격 훈련에서 특수부대가 패러글라이딩으로 먼저 침투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 작전 지휘 안에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기 위한 전투 훈련. 또 최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방 120이라는 한글이 쓰인 포탄도 발견됐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22mm 방사포탄과 같은 것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사용됐습니다. 군 당국은 하마스가 사용한 대전차 로켓 F7도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이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참모들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파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말을 건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출동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이동 정책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서 통합을 외쳤습니다. 국민통합!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 이후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헌법 규범과 거기 깔려있는 자유와 연대 정신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도 통합의를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며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로 총선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단식 후유증 때문인지 지팡이를 짚고 나왔지만 법정에서는 30분 넘게 직접 변론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처음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검찰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대장동 민간업자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과 5,500억 원 환수했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는 비밀을 공유받아 남보다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며 먼저 대비하고 시험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33분간 검찰 주장에 직접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와 관련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환수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면서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냐,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 기소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며 자신도 법률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으로 재판은 8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 위례 특혜 사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를 놓고 이 검찰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분리기소는 역대급 꼼수라고 비판을 했고 검찰은 한 건 한 건 구속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빈털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빈털털이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표 관련 사건 3개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는 따로 한 것을 놓고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검찰 실력까지 거론되자 설전은 거칠어졌습니다.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의 위장 전입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가, 이러한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해당 검사는 위장 전입은 딸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 처음으로 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출석 횟수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8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됐죠. 이 지팡이를 짚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에서 자사질 지난번 재판에서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요. 법정에서는 직접 30분 넘게 자신의 혐의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 다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이라는 이 검찰의 논리는 공산주의라면서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어제 재판 상황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보통 하거든요. 네.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 이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죠. 뭐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는 보면 아는데 이걸 파내서 DNA 검사까지 해봐야 알겠느냐. 예.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민간 업자에게 돈이 한 푼도 안 가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비유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과 관련해서 이게 왜 배임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퉈도 소용없다라는 취지의 변론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말씀이 전제가 틀리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행사는 재량이 있지만 그런데 정보를 사전에 흘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한테 이게 경쟁으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해당 특정 업체한테 정보를 흘리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런데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상에 너무 과실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고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취지 때문에 내가 몰랐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재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정 전 대변인께도 이와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 3차 공판 20일 또 열리죠. 또 2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그 재판 리스크 본격적인 모습인데 당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박을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당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재판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과 또는 반대 쪽에 있는 검찰 리스크 그리고 검찰 공화국 그리고 국정 무능 이 두 가지가 서로 프레임화돼서 구도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결국은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검찰에 이제 일방적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시간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오히려 검찰의 리스크가 확인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428호 약정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도 못했거든요. 성남 FC 건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허가권 행사와 광고를 주고 광고를 받은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3자 뇌물이라는 거로 엮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에서 새로 재수사해서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소명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검찰 리스크가 커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저기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쌍특검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말씀하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국민들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었던 편파 수사, 공정하지 않은 그런 수사에 대한 비판의 지점까지도 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당무의 지장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4번씩, 3번씩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 95% 달성했고 대선 후보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고 또 당대표는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하나만 반박.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400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임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배임죄는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배임 수재가 되겠죠. 뇌물이 되거나.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걸 떠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고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400만 원 정도의 이 평당 분양가를 상회하게 되면 그럼 이익이 폭증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다시 정산하자. 이거 조항을 넣으면 된 건데 왜 그걸 왜 거부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안 얻었나요? 볼까요 한번? 김만배 씨가 어쨌든 혐의지만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 김만배 씨가 본인이 왜 했을까요? 왜 드나들었을까요?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검사 사칭 위증 문제에서 거기에 관여한 분이 나중에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돈을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신랑님 사건 같은 경우에 또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럼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한 김만배 씨의 노력이 본인의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의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법적 이익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오고 간 이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이익이 오고 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익 돈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범죄 동기가 없다. 이것으로만으로 이 재판의 향배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날 테니까 이 부분의 토크는 좀 줄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이 공방이 벌어졌죠. 민주당에서 검찰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 사건 이거를 갖다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을 놓고 역대 그 꼼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꼼수라고 하면은 도대체 원칙이 어디로 가버리죠? 원래 수사한 검찰청에서 건별로 기소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 경우에 피고인이 한꺼번에 이제 그 소송을 받아서 판결을 하나로 받으면은 보통 이익이 되니까 하나로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을 꼼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민주당의 어떤 법률가들이 제대로 된 그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다른 한편에서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기소를 넘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현동 개발 의혹, 그 위증 교사 그리고 또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특혜 중에 특혜인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검찰이 특혜를 주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전혀 이재명 대표의 집, 휴대폰,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도 청구도 안 했습니다. 이만큼 수사를 하면서 몸통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의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꼼수다?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고 헌법 어떤 법에 있어서의 어떤 전후가 완전히 뒤집힌 주장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쪼개기 한 거. 그 특혜 계속 이어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기소를 하셨으면 됐는데 왜 그 특혜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제까지 검찰이 법원에서 정말 검찰 주장으로 30몇 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혐의가 있다고 손친다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죠? 그거에 대한 혐의조차도 이게 소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못했다고 봐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왜 특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고 처음부터 저는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을 가져온 것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됐었어요. 근데 뭔가 영장에 대한 청구를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해서 이걸 좀 뭉뚱그려서 이것을 세 개를 묶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걸 내려보내서 추가로 더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12월 영장 청구설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미련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렇게 영장 청구에 대한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방탄을 위한 임시회든 이제는 임시를 추가로 열더라도 이제는 어찌 보면 검찰의 무도한 수사, 어찌 보면 또 가중한 또 영장 청구 이거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반발합니다. 짧게 영장 청구,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요, 영장 청구 개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한 번에 청구 갖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그걸 분리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기소는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영장 청구는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서 재판이 계속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다음 소식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틀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결자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한번 들어보죠, 직접. 젊은 사람인데 그럼 아니 제가 조금 그거 잘못 알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한 10배로 키워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 아닌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에서 이 전 대표의 모습에 진정성이 없다, 야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눈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김병조 코미디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국민의힘에서의 전체적인 기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당과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에 따르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가진 고언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향한 개인적인 욕심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설왕설래가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현재의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은 이게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깝지 않은가. 본인이 탈당하기 위한 명분의 어떤 그 쌓기 정도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지금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이것이 분적이 확장되기보다는 마쿠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 어린 충정입니까? 내부 총질입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방송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거 없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8% 패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맞췄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여야에서 했던 내부 여론조사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했던 것 같고 2주 뒤에 지지율 폭망한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그 비판적인 것이 폭풍처럼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근거로 좀 얘기한 것 같아서 당에서는 좀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 잘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분 쌓기용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듯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의 1등 공신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대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지율을 많이 갖고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쫓겨나고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서 싸워왔던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면서 하나둘씩 무너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행위한다고 비판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도 그런 헤어질 결심을 헤어질 결심하고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용은 맞지만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일단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향한 시선도 곱지가 않습니다. 여당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무건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싸움 보는 거는요 참 괴롭습니다. 내부 총질도 저희가 견디기 힘들고.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제발 그만 싸우라. 이거는 톰과 제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와 원숭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원지가 안철수와 이준석 10년 가까이 이어진 악연이잖아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상갓집에서 상주가 싸운다라는 말은 다르죠. 두 분이 상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주라면 저런 행동을 못 합니다. 상주가 상갓집에 싸우겠습니까? 상주 아닌 것은 일단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의 본질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도권 싸움 하면서 당은 또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은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 만약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비대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도 명확히 거기에 도움을 줬어야죠.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안 됐다. 이런 취지의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뭐 안 될 거 왜 돕냐. 뭐 도왔더니 또 욕먹지 않는 이런 식의 뭐 뭔가 제3자적 시각을 갖고 당을 대한다 그러면 저는 상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도 상주가 되시려면 지금 봉합을 하시고 나서 당을 어떻게 김기현 대표를 도와서 이걸 어떻게 정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17개월간의 과오를 인정해라.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실수를 사과하고 국정개혁을 해라. 아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컨대 뭐 태도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잘못했다. 인정해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글쎄요. 근데 같은 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탈당 이야기 나오고 뭐 유승민 12월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헤어질 결심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탈당하고 뭐 대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오늘 대구 간다고 본인이 밝혔으니까 오늘 대구를 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무슨 월요일 날 밝혔어요. 페이스북에. 오늘 대구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윤 위원장님 말씀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언을 맞지 않는데 17개월 동안의 어떤 오류를 인정해라.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저와 내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고언이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애증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준석 안철수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싸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뭐 안철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투정 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이러시는 것이 안철수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더하고 있다라고만 저는 알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이 온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30대 남성이 숨지고 길 가던 7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층 건물 안쪽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검은 연기와 잔해물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길 가던 여성이 잔해물에 휩싸이고 잠시 뒤에는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피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언덕 올라오자마자 텅 소리 압력 때문에 저도 이제 넘어질 뻔했거든요. 불길이 한 4m 정도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낮 1시 50분쯤 대전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불이 난 상가 안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발에 휩쓸린 70대 여성은 가볍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상가에는 보관 중이던 LP가스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폭발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냉난방 기기들을 다루던 상가 내부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보신 대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던 사자, 이름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을 회복해서 다른 사자들과 합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뭐 다시 봐도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었어요. 밀림의 왕 사자의 모습이 과연 전에 회복이 됐습니다. 과연 그 전에 어떻게 저런 모습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사자랑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먹고 굶주려서인데요. 사실은 이 사자가 19살인데 이 19살이라는 수명이 야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명입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10살을 살아도 오래 산 거거든요. 네. 서로 싸우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서 사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잘 길렀어야 되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먹어야 될 영양분 섭취량을 전혀 못 채우고 예. 게다가 이제 이 사자가 있던 우리가 굉장히 비좁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출 직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특정한 구간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적은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동물들의 약간 정신 이상 중에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 사자들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치의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야생의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바나의 경우는 한 사나흘에 한 번씩 사냥을 하거든요. 예. 그 경우는 보통 먹는 게 하루로 치면은 7kg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뭐 자기 몸 그 정도로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그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살아있는 사냥감도 쓰러뜨리지만 시체까지도 막 뜯어먹고 그래요. 막 하이에나들이랑 싸워가지고 그렇게 책임량을 채워야 되는데 동물원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뭐 소고기나 닭고기, 토끼고기 같은 걸 줄 때 기본적으로 4kg 정도는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최소한의 이제 먹고 살만한 그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동물원의 입장에서는 사료가 만만치 않겠어요. 저도 이 동물원 대표님 이랑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남아 있는 또 동물 식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호랑이, 표범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 먹여 살리려면 한 달에 뭐 500만 원은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결코 과장된 게 아닌 게 동물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던진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동물도 동물마다 습성이 있고 같은 종의 동물이라도 좀 체질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동물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뭐 고기 이런 거를 다 그 컨트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약도 있고 건초더미 이런 거를 할 때 저 정도의 동물원 경유는 아마 한 달에 제대로 키우려면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자들이 이제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이도 합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아이돌 스캔들 터지면은 수석사에서 하는 말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서로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람이도 12살 먹은 암컷 사자랑 함께 같이 이제 아마 생애 마지막 반려 파트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같이 한 번에 두지는 않고 이게 내실과 방사장을 오가면서 이제 낯빛을 익히는 그 과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동물원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이세를 보고 싶어가지고 뭐 호랑이나 사자 등을 성급하게 합사했다가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수컷이 암컷을 물어주기는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입니다.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바람이의 경우에는 이제 참 자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 동물원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 혹시 제2, 제3의 이 갈비 사자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경상북도 영주에서 사자 뭐 사순이라는 사자가 뭐 이렇게 도망갔다가 사살된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놀란 게 아니 좀 이렇게 개인이 사자를 기를 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그때가 돼서야 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민간에서 기르고 있는 이런 동물시설 같은 거 이게 제대로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거를 계기로 민간에서 기르는 이런 야생동물 시설 같은 게 얼마나 되고 어떤 실태인지 좀 종합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엄청난 사료값 얘기해 주셨지만 동물원 경영하는데 민가가 할 때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동물원 같은 데 보면은 다들 뭐 수도권에 있는 큰 동물원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런 동물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살다가 이렇게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복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 기회에
좀 민간과 그다음에 그 공공동물원끼리 네트워킹이 좀 더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서는 동물 그 권익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주는데요. 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생동물을 좀 구조하거나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시스템이 좀 완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해법을 찾는 거예요. 네, 사각지대에 놓인 이 동물들 어떻게 네.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학대받는 동물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인기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뭐 사람들을 위한 뭐 9.11 예. 구축 시스템처럼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굉장히 좀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 복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경남 합천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핑크뮬리가 아름답게 만개한 모습입니다. 색깔이 예쁜 계절 가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들판은 가을빛으로 점점 물들고 있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담은 풍경들 함께 보시죠. 동그란 길을 따라 핑크뮬리가 만개한 모습이 꼭 핑크색 케이크 같습니다. 이곳은 핑크뮬리 군락지로 소문이 나면서 요즘 하루 종일 인증샷을 찍으려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코스모스 밭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시민들이 코스모스가 만개한 꽃밭을 거닐며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민둥산 정상에는 은빛 억새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색깔이 예쁜 가을 풍경인데요. 얼마 전부터 산에도 단풍이 들기 시작하던데 언제쯤 단풍이 절정을 이루게 될까요? 네, 기온이 떨어지고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단풍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운두령의 모습인데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설악산 단풍으로 정상 부근은 이미 단풍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점차 단풍이 남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은 늘 짧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색깔이 예쁜 계절, 지나가기 전에 얼른 눈에 담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9.3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이후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는 밤에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